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호입니다. 무대가 이런 생기니까 노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말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막 춤도 추고,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광형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형님하고, 그 전에 먼저 제가 양해부터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정말 빼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게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지금 계절 바뀌면 제가 늘 비염에, 기관지염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지고 기친다고 이러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병원 가서 전염성 있나요 물어보니까 전염은 안 된다더라고요. 저 혼자 괴로운 거니까 조금만 기침하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오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명히 현수막을 붙여놔가지고 민망해서 입고 왔는데 우선 아무것도 아닌 척에 아무것도 이러니까 누구 생각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척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의원실에다가 오늘 못 갈 수 있다. 울산이라 따라서 해라 했는데 큰일 났어요. 일단 참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늘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한 시간은 한 시간이 아니라 5,200만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같이 내주신 분들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제일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분들의 모든 이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 잡을 때마다 제가 배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 말씀해 주시고 생각 나누고 모자람 많고 어리버리한 저를 좀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오늘 강 의원님 아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서 그러거든요. 국회에서 제일 무서운 남자예요. 저 행정안전위원회 같이 한 1년 같이 했잖아요. 와, 국민의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거 보이잖아. 피 나도 계속 불어요. 피 나도 나쁘니까 아파야지 하면서 계속 절대 양보 안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당원 동지분들 뵈니까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애기 같고, 이렇게 발랄발랄한 모습 보니까, 어떻게 두 얼굴을 저렇게 가지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저 오늘 다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무조건 광영님 편은 해야겠다. 반대로 가면 큰일 난다. 광영님 시킨 대로 잘 따라가야지. 반대로 가서 쪼삼당하면 숨도 못 쉬는데, 광영님 품 안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구나, 상냥하게. 우리 광영님입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송영길 전 대표님 북콘서트에 갔다 왔었어요. 갔는데 그 책을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파격적이에요. 민주당을 떠나며.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한테 그랬습니다. 와, 너무 파격적보다 책 제목부터 안 올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책을 좀 읽어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은 책이라는 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쓰였긴 어떻게 쓰였던 간에 읽는 사람 생각대로 다시 해석돼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해서 보기엔 두 가지 점을 봤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무너져서 트럼프를 탄생시키는 너무나 나쁜 보온을 해버렸잖아요. 저는 트럼프 너무 이름 부르는데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죠? 트럼프 놈 수준인데, 근데 그런 트럼프 같은 놈을 만들어낸데 사실은 미국 민주당의 역할을 그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이 잘해야지 다시 윤석열 같은 놈이 등장을 안 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두 가지 점이 보였어요. 하나는 미국 민주당이 어느새 배타적인 기득권 틀에 갇혔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기글. 말은 명목은 멋있는데 들여다보면 기득권 지키고 있는 거. 방산산업 지키고 무슨 로비 틀에 갇히고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카르텔을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깨어있음에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원작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읽었는데 송영기 대표님은 제가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분을 믿고 읽었는데 깨어있음에 취했다. 저 그게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라는 기억나시죠? 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말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것에도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취해서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잠든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경계를 해야 한다. 특히 권력을 잡았을 때에 집권당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금은 1년 전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해야 될 역할과 사명,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쫓아내는 것이 당면 과제인 야당이었다면 지금은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대 집권 여당입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들 다수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권력이 너무 몰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하던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 첫째는 배타적 기득권,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끼리 권력을 잡으라고 기득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힘이. 근데 이 힘이 좋아서 우리 사람들끼리 챙겨주는 데만 혹시라도 빠져버리거나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깨어있음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한 번 더 들어주면서 품어안는 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책임정치, 그래서 모든 사회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당공주분들께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가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여당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 정치를 이제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분명히 생각이 달라야 하고요. 또 우리 어깨에 놓여진 이런 무거운 무게를 같이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무게를 대통령님께만 전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한 번씩 보면 좀 이렇게 풍요로운 말씀하실 때 있을 거예요. 변했네. 아니요, 변한 게 아니라 책임 있게 모든 국민을 통합시키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무게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더 같이 응원해 드렸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참 기차 타고 내려와서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청주 또 옆에 있는 세종도 마찬가지고 참 젊은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민님 우리 청주에 제일 지금 걱정이 뭔가요? 저희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다 한다요. 예전에 골목 동네 소상공인 동네 빵집 등등 우리 가장 그냥 동네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신당 죄송합니다. 청주의 성신당이 이게 그런 한 역할은 우리 대한제과협회 중앙위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대기업 파리마켓 트레이드로 동네 빵집들이 싸울 때 여의도에서 삭발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청주하면 직지하면 빵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데만 눈이 팔리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일상이 더 중요하고 우리 일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이게 다 기반이 돼야 되고요. 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지켜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뚱 같은 질문을 좀 우리 충북 민사모에 계시는 우리 조경현 선배님께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요? 민주주의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입니까? 그냥 국민이 주인인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래에 국민이 너무 똑똑해졌다 그러는데 유권자가 똑똑해졌잖아요. 그렇다 보면 유권자가 똑똑한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 민주당 생일이었죠? 예, 70주년 생일입니다. 70년 동안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또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뭐 말만 민주당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처럼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정말 저는 무거운 이름이라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현명하고 똑똑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알아서 잘해줬으면 나는 모자란데 신경 안 쓰게 좀 알아서 잘해줬으면,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근데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제일 경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어떤 훌륭한 철인이 나와서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것은 반민주적인 겁니다.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참 한 일이 많죠. 또 그러니까 공과 과가 다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반민주적이죠. 본질적으로 아무리 유능했다 하더라도 반민주적이죠.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가 올라오도록 상향시키를 열거나 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또 국민들께서 정치에 가능하면 관심 안 갖기를 원했지요. 자,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게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예전에 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거운 점이 있는데, 당원민주주의든 국민민주주의든 철저하게 그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당원들이 수준이 높으면 당원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국민민주주의가 국민들 수준이 높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준이 낮으면 처참한 결과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 이렇게 우리 당원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정치 현안에 관심 갖고 판단 기준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자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래서 이런 공간, 이런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강 자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 싫을 때, 그때가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때고요. 함께 하기 싫을 때, 그때가 반드시 자리 지키면서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보기 싫다고 아유 보기 싫다 너끼리 해.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주권자가 주인 의식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또 누구 사람 말만 듣고 와 쫓아가거나 나는 저 사람 지지하니까 저 사람 말 무조건 맞아 와, 이거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죠. 쉽게 선동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늘 갖고 있고,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래 기준을 뭘로 봐야 되지? 장점, 단점 다 들어보자. 그래 내 생각은 지금 이런데 하지만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으니까 또 듣는 길이 들어가고, 왜냐면 우리가 우리 일상이 있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그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늘 참여하고 관심 갖고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귀찮지만 민주주의 성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항상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뜻을 듣고 공감하면 오케이 막 같이 손 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죠. 그죠? 이렇게 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남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놈이 있어도 못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고요. 보기 싫을 때는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을 때는 더 봐야 돼요. 뭐 우리 민주당이라고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삐그덕삐그덕하고 보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탈퇴할래. 아니면 탈퇴하면 안 되고 그때 당원에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다 탈퇴해버리면 이제 국민의힘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셨죠 지금?
뭐 당원 몇 명 있지도 않는데 그 중에 통일부가 몇 명이라 하는데 좀 괜찮은 사람들 다 나갔어요. 이제 당이 이제 계속 이상하게 가.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 모양이 된 거지? 세상이라는 건 발전하고 그럼 당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전의 조직과 지금의 조직을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퇴화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 이렇게 퇴화하고 있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이념 지향도 없습니다. 뭘 지향점이 없어요. 근데 이익 따라 이합 집산만 하고 있거든요. 저대로 그래서 분석해서 한 생각이 이제 이익 집단 되어버렸다.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배타적 기득권 의식, 이거는 어디나 잘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늘 생겨날 수 있는 암세포 같은 건데, 그럼 우리 면역 기능이 계속 살아서 안 자라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은 이게 너무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들 잡아먹기 시작하고 다 면역세포가 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완벽히 암세포 목도리가 돼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약간 후속처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정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걸 기득권을 지키려고 옆에 기득권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으면 딱 그분들을 바라는 게 하나죠. 공천만 받으면 되도록 지역 관리 해놓고, 그러면 공천 받으면 가건만 잡으면 되고, 또 일 좀 적게 내용만 먹으려면 진영 정치에 되니까 싸움만 자꾸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고 것이 붙으니까 급속도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게 타산지석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모든 조직은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조직은 건강한 면역세포가 기능하지 않으면 언제든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도 똑같거든요. 불교에 보면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행을 게을리하면 금세다시 중생이 되어버린다. 깨달은 부처라 하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의 건강함도 당원들께서 중심이 되셔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참여가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 지금 건강하니까 잘하니까 하고 눈 감아버리는 순간에 금세 또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늘 진짜 깨어 있음으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이걸 참 많이 생각해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당원들도 또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관념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 좋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청주 기준으로. 국민의 뜻을, 당원의 뜻을, 그리고 시민의 뜻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노력,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청주 시민들의 지금 상황의 뜻은 뭔가요? 제가 만난 청주시는 전반적으로 좀 확장하고 성장을 바라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청주가 갖고 있는 도시의 기능이 매우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가 전체에 따라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에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나 공정한 사회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 바탕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죠? 예. 청주 좀 발전시켜다오. 인구 100만 찍어보자. 좀 더 살게 해주마. 그렇지. 근데 민주주의 법, 이건 다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자, 그런 거 좀 해주마.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잘 되겠네요. 네. 저 여기서 좀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 정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여당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를 발전시킬 책임, 또 청주 시민들께서만 정책에 만족하고 삶에 만족하게 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께서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이 동별로 나오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대방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기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사실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라질 않았습니다. 울산이 지역구긴 하지만 울산은 2012년도에 변호사를 처음 갔었고 저는 국민의힘 있을 때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예,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PK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는 초강성 보수 지역으로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초강성 보수 지역입니다. 네, 영남의 강남이죠. 네. 그래서 제 국회에 딱 가니까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넌 초선이지만 아무도 너를 초선으로 안 본다. 넌 가만히 있어도 3선, 4선, 5선으로 가는 애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중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마 광영님은 알 겁니다. 제가 행안이 있을 때부터 뭔가 좀 딱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자주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저한테 지금 뭐 추 원내대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얌전히만 선배들 한테는 따라가면 인생을 편안하게 멀리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 삽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비겁하게 살았는데 뭐 10년, 20년 뒤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건방지죠? 유진호 화사는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일이 없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있을 때는 약간 반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 당지도부한테 사주드렸던 말이 이겁니다. 이 국민의힘 당지도부에 사주드렸던 말이에요. 지지자의 성에 갇히면 그건 감옥입니다. 그건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깃발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 속에 길을 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박수치고 같이 있으면 이건 감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야! 한 잔 마셔! 못 마십니다로 끝나는 근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향하는 가치가 있죠. 첫 번째는 민주주의. 정말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국민 주권 시대라는 분명한 지향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 깃발이 사회 각각 분야로 들어갈 때마다는 다 상황 따라 색깔은 달라야겠지만은 분명히 큰 깃발 가치를 갖고 가야 돼요. 정치가 지향하는 가치가 없다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울산 얘기하다 30%로 빠졌는데 제가 울산에서 변호사할 때 제가 저보고 너 제일 힘든 시기가 올해 초였지라고 묻는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2017년, 18년, 19년 그때였어요. 한 3년 힘들었는데 그때 3년이 왜 힘들었냐면 제가 울산에 고향 가려고 돈도 없이 처음 울산 갔을 때 조모님 만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잠잘 데가 없잖아요. 12만원짜리 보시오방을 했는데 직업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못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회사명을 적으래. 그래서 참 적기가 애매하대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울산 생활을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업계, 특히 지역 변호사 업계라고 하는 것은 출신이 되게 따져요.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또 연수원 출신이냐, 울산 출신이냐. 근데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판사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산에서 친인척도 아무도 없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때 제가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오는 사람들 일부러 나와 보려고 왔는데 나한테 또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 나한테 맡겼다고 후회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스스로 약속했던 게 술 먹지 말자, 골프 치지 말자, 춤추러 다니지 말자. 그래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골프도 못 치고 술도 못 먹는 변호사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그랬는데 저대로 참 열심히 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사건들이 몰려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만 1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울산에서 매년 사건을 제일 많이 하는 변호사였고, 이제 법무법인도 울산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제가 직원을 30명 정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많을 때는 한 4명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영업사무장도 없어요. 그냥 우리 고객들이 계속 이제 톡을 내주는. 그래서 30명 직원들 영업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일하는 사람만 해. 이런 좀 특이한 사무실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니 엄청난 시기 질투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 선배 변호사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스크래치 나잖아요. 울산 출신에 검사 출신에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용납하면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검찰, 고발, 경찰에 조사, 소문은 온 울산에 나쁜 소문 다 하고, 제가 구속 의뢰인들 찾아와서 변호사님 감옥 갔다는데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 감옥 갔는데 내가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아꼈던 오른팔 변호사가 배신을 하고 기업에 나가면서 고객들 데리고 나가고 여기저기 투손 안 넣고, 제가 무너지면 자기가 좋으니까. 근데 동시에 또 이 30명 넘는 돈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혼자니까. 요즘 이번에 검찰청 해체 이번에 됐는데 저도 그 표적수사 당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선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랑 검찰이랑 다 짜고 한 3년을 탁탁탁탁. 근데 보통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 만약에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나. 하여튼 내 자신을 믿고 하여튼 평상심을 잃지 말아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거든요. 뜻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슴에 새겼던 게 함부로 머리 들지 말자. 그리고 더 겸손해지자. 그리고 절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같이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알지만 저 공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하자. 억울하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욕하고 다녀요. 근데 일일이 데리고 하기보다는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더 잘하려고, 더 겸손하려고, 그리고 더 봉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한 3년 지나니까 억울한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나중에 그 뭐 담당 변호사님이 저 하는 말이, 와 변호사님 이 억울한 세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 작가들 여기 무고로 입건을 하려 하는데 하길래 하지 마십시오. 무고 입건도 원치 않습니다. 억울한 게 밝혀졌으면 됐지요 하고 저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배운 게 가장 크게 배운 게 내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나 배웠어요. 누가 욕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욕한다고 만약에 제가 같이 싸웠으면, 야 니 욕했지, 니도 무조건 말하고 어서하고 말하고 막 같이 막 싸웠으면 글쎄요 원수도 됐을 뿐만 아니라 제 에너지가 많이 낭비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한 3, 4년 시간이 힘들었지만은 내가 더 잘하자에 집중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저 수사하던 경찰 수사관이 제일 친한 친구가 있고요, 저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친한 형이 되고요, 울산에 낯선 타지였는데 어느새 제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울산에 제일 마당발이 되어버렸어요. 술도 못 먹는데. 그리고 평이 좋게 나더라고요. 저 친구는 어떻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더 안정되고 지나가기 더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책임 정당, 책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야당일 때는 여당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잘못한 거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당은 국민 보고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보고 정치하면 우리는 물론 국민의 정당 비판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가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효능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국민의힘 욕하잖아요. 그럼 시민들은 반응을 별로 안 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니나 잘하지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하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이 할 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잖아요. 이야, 잘 뽑았다. 역시 믿음직하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욕하겠죠. 아, 욕해라. 우리 열심히 한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품이 큰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저 우리 당원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국민들은 야, 민주당이 책임감 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머릿속에 책임 정치, 책임감, 내가 더 잘하자, 여기에 집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 잘 뽑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출마 예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못 들고 아직 손 들면 안 되나?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 계신 동네에 제일 큰 민원이 뭔가요? 어느 동네에 계세요? 저는 여기 군평동에 지금 산단 아닙니다. 네. 제일 큰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준비 없이 마이크를 주시니까요. 앞자리가 비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계셔요. 가장 큰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냥 평이하게 살 수 있는 그 소소한 것들이 가장 큰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현수막 걸으시겠습니까? 정치는 결국 사랑입니다. 예.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청년과 고령화에 대한 그 정치 정책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1년생으로서 이제 IMF 세대도 이제 겪고요. 그리고 저 위에 선배는 이제 연봉과 항상 늦게 가시고 했거든요. 저는 첫 직장을 중견기업을 들어갔지만 건설회사로 쭉 다녔지만 월급 8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조를 했지만 지방에 살고서 청주에 쭉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합리한 성불평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세대는 가장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주시는 산업에 대한 그게 이제 대기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산업지대가 많지만 그만큼 격차가 가장 커요. 여기는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지만 그만큼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건 대기업이고, 그리고 저는 번번이 모든 거를 승진가 안 되고 어떤 회사를 가도 왜 자격을 못 하겠습니까? 왜 말씀 못 하십니까? 하죠. 말은 하죠. 하지만 매번 승진은 안 되고, 제가 10년 차를 넘고 했지만 연봉은 항상 4천도 안 돼요. 기본편 4천 넘을 수 있는 경우도 그래서 5, 6년 있어야 돼요. 이 임금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전혀. 이거는 해소를 어떻게든 나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일자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고용24든 사람이든 신입이든 경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임금 제시를 최저임금을 올려요. 경력, 신입. 이거에 대해 정확한 임금에 대해서 공포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정확한 이 제시가 되지도 않고,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은 항상 충분히 갖고 있고 탑으로 갖고 있지만 세무서와 회계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바닥으로 가요. 그리고 이 경리에 대한 인식도도 나라에서 경리라는 거를 하나를 딱 인식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낮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경리로만 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재무도 봐야 되고 건설법, 농업법 이걸 알면서 그 임금은 3,500, 3,600도 안 주려고 합니다. 뽑는 사람은 최저임금, 경력자를 뽑고, 그리고 뭐 신입을 뽑으려고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40대 이상에 대한 그 80년대 부분 경력자 그 임금에 대한 부분도 그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에 대한
지방에서의 그 성급금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급금을 강제 징수해요. 그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요. 그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그 부분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좀 어려운 거대 담론이에요.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왜 사회가 공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공정한 틀이 되지 않으면 절망하죠. 억울하죠. 또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아도 억울하고, 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왜 모든 사회적 자본이 한쪽에 집중되느냐 문제의식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거대 담론을 말씀 주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분야마다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갈증 느끼는 부분이 공정함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저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담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은요. 지금 말씀 주신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도 늘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역할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부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단체장님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동해 뭐가 제일 큰가 여쭤본 게 제일 좋은 접근법은 우리 동해 주민들께서 뭘 가장 바라고 있느냐 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치가 어렵고 거대 담론 멋있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계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 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벌써요? 시작하는데? 어쩌지? 네, 그럼 5시 반으로 가는 걸로 하고. 네. 조금 더 시간 허락하면 괜찮을까요? 그럼 다음 일정도 있음으로 얘기 들었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내년 지방선거 중요하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우리가 더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원 동지분 한 분 한 분들께서 이제는 나는 야당, 민주당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어 주시고 또 더 많이 담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목소리에도 더 많이 귀 기울이고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 말에서 배울 점도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 잡고 더 포용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국민이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가 민주주의 붕괴 시대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시작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은 권위적 포퓰리즘이라고 대부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극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점점점 극우 정당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할 것 없이 득세하고 정권을 잡는 형태로 가고 있죠. 일본도 참정당이 이번에 크게 올라오면서 자민당이 도리어 자기들이 건강한 보수 역할을 자임하고 참정당이 워낙 극우짓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붕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붕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비세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습해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성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습해만 걸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모범 케이스로 남으면서 우리가 역할을 해내는 것 이게 우리 민주당의 지금 역사적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에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말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정당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킴과 동시에 무너져가는 세계 민주주의에서 마지막 보루로 모범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능을 잘하면 세계 민주주의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외통위에 있는데 미국 민주주의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르기 힘들다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권위적 포퓰리즘 이렇게 기반 개념 정리를 많이들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에 진보의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진보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보수 진보는 진영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의 개념입니다.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 기능으로 봐야 하는데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를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 공통된 가치는 헌법에 나타나 있고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가장 큰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으로 구성되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가치를 누가 지키고 있죠? 우리 민주당이 잘 지키고 있죠? 민주주의 위협에 빠지면 제일 앞장서 지키고 있고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만들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복지사회 또 시장경제의 원칙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정신을 고민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진보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순간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정신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2025년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는 어떤 변화에 직면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창의적인 도전과 설계를 해야 하는가가 진보거든요. 지금 2025년 청주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합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이걸 고민하는 게 진보거든요. 근데 그런 진보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요. 제가 대학교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대학교 강의 가면 학생들한테 손을 들어보라 해요. 보수 손 들어봐라, 진보 손 들어봐라 하는데 보수에 손 들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불이나도 화를 냅니다. 대학생이 보수를 얘기하냐고. 대학생이면 내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20년 뒤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뭘 바꿔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게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보수다. 그 고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대학생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암기만 해서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껏 틀려도 되니까 틀려도 되고 거칠어도 되고 망해도 되니까 마음껏 도전을 하는 것이 진보적 생각이다. 그걸 너희들은 해야 된다. 너희가 사고를 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다 수습할 거다.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수의 기능이 잘 작동해서 사회가 안정적이면 진보적 도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수의 기능을 못해서 사회가 체력이 약하고 기본적인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진보적 도전도 불안해서 안 일어나요. 근데 진보적 도전이 없으면 보수도 죽어요. 왜? 보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의 성과를 얻어오는 거거든요. 진보가 도전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보수의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듭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진보의 개념인가요? 보수의 개념인가요? 짜르가 다스릴 때는 공산주의가 진보의 개념이었죠. 짜르, 전제주의 싫어. 레닌이 나서서, 그죠? 공산주의 해보자. 근데 그런 공산주의를 했어요. 공산주의를 소련 헌법에 넣었죠. 그 순간부터는 공산주의는 소련의 보수 개념이 된 겁니다. 공통된 합의 가치가 된 거니까. 그러면 소련이 무너질 때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진보 개념인가요? 보수 개념인가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진보 개념인 거예요. 야, 마르크스 시즘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망하네? 바꾸자! 하고 이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시대, 이게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정말 상대적인 거거든요. 정말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진영으로 봐요. 진영으로 보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기능 개념으로 보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득할 수 있는 게 뭐냐? 국민의힘 이걸 보수가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보수? 일단 헌법 부쉈잖아요. 헌법을 부수고 사회 통합을 반대했어요. 혐오를 일으키죠. 저는 개혁신당도 보수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혐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혐오와 갈등에 기반하고 있으면 사회 통합과 안정을 지향하는 보수와는 반대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사회 통합을 얘기하셨어요. 사회 안정을 얘기하시고 공정사회를 얘기하셨습니다. 헌법가치 준수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보수의 기능인 겁니다. 동시에 진보의 기능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기본사회예요. 뭐냐면 저는 2025년 국가적인 세계적인 큰 아젠다가 AI 변화라고 봅니다. AI가 우리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2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질적 변화에 기반한 사상적 변화예요. 근데 2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급진적인 변화가 AI 혁명입니다. 그럼 이 AI 혁명 따라 또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AI가 더 발전한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정치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AI에 맡겨놓고 붙잡고 하면 다 내려오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혼 사실관계 적어서 유소장 만들어 봐라 하고 챗GPT한테 던져놨더니만 변호사보다 더 잘했어. 그 보고 야 망했다 생각했어요. 이게 5년 지나고 6년 지나면요. 그리고 또 로보틱스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이요. 중국 얼마 전에 출장 갔었는데 화웨이 비지터 가니까 중국 우리나라랑 다른 게 공부 잘하면 다 군대로 가요. 공부 좀 못하면 의대를 가는데 의대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시 AI 분야로 빠져요. 왜냐하면 중국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 로봇팔로 AI가 알아서 수술하는 로봇병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의사가 필요 없죠, 사실. 그러면 더 준비하게 쫙 지다해서 쫙 스캔하듯이 해버리는 겁니다. 뭘 미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게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 진보의 기능이라는 게 이런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본사회도 이런 고민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한 고민.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사실은 이거 본질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우리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었던 예를 들어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한다 나는 고로 숨지 않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생각 사람만 하지 않거든요. AI도 생각을 해요. 그럼 AI도 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이런 고민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야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미 이게 안 돼요. 이미 안 돌아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렵죠. 잘 어렵죠. 그죠? 우리가 안 해도 돼. 젊은 친구들은 해야 돼. 젊은 친구들 하고 계신가요?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살아갈 세상이니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세상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도전을 해야 돼. 그 세상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줘야 되는 건 이 도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패도 괜찮아 하고 살려주고 그게 우리의 또 역할이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능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기능으로 잘못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당원 민주주의, 국민 민주주의, 당원 주권, 국민 주권, 우리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정치 체제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정말 단단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AI 때문에라도. 그러면 역으로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더 발전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더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만다행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유능한 대통령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윤석열하고 나라들 이해를 안 했습니까? 술이란 걸로 하겠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AI 하면서 또 그렇다고 끌려가서도 안 돼 하면서 기본사회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국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민주당이 더 발전적으로 더 잘하길 바란다면 이런 고민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세상을 보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죠. 과연 반민주적인 건 무엇인가, 민주적인 건 무엇인가, 또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씩 기준을 세우고 또 품어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